어쩌다 공자 14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회, 드디어 14회 시작하겠고요. 운 띄우지 않고 옆에 이병노 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이 엄청 추워졌고 비도 많이 옵니다 지금. 네. 차도 많이 막히고. 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아까 얘기하려다가 이거 못했네요. 제가 보니까 저희 어쩌다 공자에서 구독자가 2명이 없어졌어요. 아, 탈퇴. 예, 탈퇴, 일종의 탈퇴인데 혹시 실수로 잘못 누르신 분이 있으면 빨리 돌아오세요. 예, 여기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니,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예, 여기는 줄어들면은 너무 티 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지금 뭐가 빈정이 상하실 일이 없었을 텐데 두 분이 떠나시는 바람에 빨리 한 분 떠나신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분 더 떠나셨더라고요. 두 분이 친구셨나 보네. 그냥 네. 잘못했으니까 빨리 오세요. 예. 네, 그리고 손잡고 가입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걸 손잡고도 하나? 네.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수로 또 뭘 잘못 누르셔가지고 한 번 더 누르면 떠나요 원래. 구독을 2번 누르면. 구독을 2번 누르면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 탈퇴고 다시 누르면 또 구독이고 또 그래요. 되고. 그렇군요. 예, 홀짝홀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한번 그 여유 생기실 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힘이 쪽 빠진다 이거. 힘이 쪽 빠진다. 뭐 좋은 소식은 없나요? 예, 좋은 소식은 뭐 지난번에 우리 삼천교육 때 많이 들으셨다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타 방송에 비해서 퀄리티가 참 좋더라. 정신승리이시군요 또. 예, WTO에 이어서 특집은 참 잘 뽑고 있다. 특집은 잘 뽑고 있으니까 이게 그 어떤 도서관처럼 좋은 양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뽑아 보시면 좋은 소식들이 저희 어쩌다 공자에 이렇게 진열이 돼 있다. 그런 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원래 이렇게 좋은 책은 잘 안 빌려보나 사람들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망했다. 뭐 고교생이 꼭 봐야 될 고전 100선 안 봅니다 사람들. 아, 그렇지. 예. 딱 얘기 들어도 지금 공부 잘하는 뭐 소수 한 1% 그렇지, 정도 되는 그렇지. 애들이나 보지. 거봐, 그런 애들은 나중에 훌륭해지잖아. 그런 애들이 훌륭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청취자분들이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다 훌륭해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간 이슈 먼저 하고 오늘도 이제 특집. 어제 밤만 해도 저희가 농구 끝나고 얘기할 때만 해도 특집이 없었는데 우리 이병노 씨가 역시 대단합니다. 특집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특집. 엄청 부담됩니다. 이거. 예, 부담되죠. 만약에 특집이 뒤에 안 나오면은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기사 쓰는 것보다 더 부담됩니다. 예. 일단은 주간 이슈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주에는 일단 첫 뉴스를 자한당 이제 분열 소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한당이 분위기가 안 좋죠 요새. 분위기가 안 좋죠. 뭐 그 전에 오늘 갤럽에서 조사. 갤럽. 예, 한국 갤럽계 떴죠. 예, 한국 갤럽계 주간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정 지지도가 긍부정이 지금 붙었어요. 붙었어. 예, 46%로 붙었고. 저희가 이번 주에 골드크로스 되겠다 그랬죠. 좀 넘어가겠다 싶었는데 거의 붙었네. 아유, 붙었어요. 소수점 이하네. 붙었어요. 붙었고 소수점 이하야. 골든크로스가 그러니까 긍정 지지율이 이제 높아지는 골든크로스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좀 그거 틀렸어요. 붙어버렸습니다. 붙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한 40% 정도 나왔고요. 지난주보다 갤럽 기준에서 1% 좀 빠졌는데 자유한국당이 2% 빠졌어요. 2% 빠지고 21%. 똑같네요. 한 20%. 그래서 더블 차이 납니다. 더블 현재 차이 나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한 3%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10%대가 이제 돌파했고 나머지는 이제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완벽하게 예, 모든 지지율이 뭐 현재 민주당이나 여당이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가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찝찝해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워낙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이제 그 점수 깎아먹는 타겟이 있었는데 그 타겟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원위치로 돌아간 거죠. 예, 그냥 조국 사태가 있기 전 상황으로 정치 지형이나 지지도가 그냥 회귀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음 주는 여당과 국정 지지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재가 있나?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대통령이 조금 뭐랄까요? 5당 대표들 모여가지고 지난주 일요일 식사하면서 약간 이 탕평 분위기 예, 좀 말하자면 대통령이 어느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좀 여러 정파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형태로. 요번 꼭 반영된 거 아니에요? 네, 반영됐죠. 반영됐는데 뭐. 근데 거기에 그런 연장선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국민과의 대화 있어요. 아 맞아, 뭐 방송하더라. 네, 방송이 있어요. 맞아. 방송 하나 잡혔다. 방송이 이제 잡혀 있고 대통령 특유의 그 진솔함 있잖아요. 그렇지. 나와갖고 이제 왜 이런 걸 기획을 안 했나 싶었는데 아무튼 오래간만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 나오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감 없이 좀 설명을 국민들한테 하고 또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뭐 조국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거 놓쳤던 거 이런 것들은 뭐 사과하고 뭐 이런 국면을 좀 보여준다 그러면은 하겠죠. 예, 대통령 지지도가 좀 별 이변이 없는 한 그 사이에 뭐 무슨 핵실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뭐 아주 사건이 없는 한 다음 주는 뭐 골든 크로스가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나갈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총선 준비를 착실하게 하나둘씩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일단은 총선 기획단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금태섭까지 들어갔죠. 예, 일단은 탕평 인사를 했어요. 금태섭 같은 경우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상당히 껄끄러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반대파처럼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이 말하자면 연원 정치를 시작한 연원 자체가 이제 안철수 쪽에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의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 뭐 어찌 됐든 총선 기획단에 끌어들여서 우리는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20, 30대를 이제 잡기 위해서 20, 30대의 대표들 게임 게이머 누가 들어갔더라. 프로 게이머. 예. 원래 보수 쪽이었다가. 그 친구도 그분도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분도 이제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서 그분은 저를 모를 텐데 뭐 제가 친구라고 하면 훌륭하면 형이야. 그래서 이제 20대 표를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 30대를 위한 공약들이 이제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조직 내부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지금은 별 얘기가 없어요. 짜임새 있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 그냥 뭐 별 큰 건 아닌데 이철희 씨가 이제 그 안 나오겠다고 선언하시고 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표창원 씨하고 같이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표창원 씨는 원래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되신 분이고 그 이철희 씨는 비례로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비례인데 이제 뭐 후문 같은 건데 원래 뭐 약속이 한 번만 하기로 돼 있는 거라고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관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철희 씨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막 다니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진짜 당을 위하면 그냥 선언하고 당을 위해서 협조할 게 내부적으로 찾지. 너무 방송 많이 한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조선일보 막 그런 데도 인터뷰 막 하고 그랬던지 했던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조금 찌찌하는데 뭐 그런 정도지 뭐 지금은 자한당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자한당 뉴스가 뭐 대부분이죠.
예, 그렇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총선 준비들 착착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스펙트럼, 이 세대와 또 어떻게 보면은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일단은 멤버를 잘 짜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최소한 내부 분열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니까요. 안정감을 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하나 변수가 총리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선에 뛰어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행복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 같이 이제 밀리는 상황이었으면 민주당이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으면은 국면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이낙연 카드가 필수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말하자면 민주당 주류들과의 약간 차별성,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운동권 출신은 최소 아니니까. 그런 약간 폭넓은 이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총선에서 선대위원장 맡는 게 거의 확실시 됐었어요.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때는. 근데 지금 다 원상태로 복귀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카드가 된 거예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아직 상황이 조금 남았으니까 1월 13일인가 그럴 거예요. 공직자가 이제 공직자에서 후보 등록해야 되는 게 최대 90일 전인가 이 사퇴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1월 13일이니까 그때까지는 무슨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낙연 총리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총리 오래 했잖아.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낙연 총리 본인을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어떤 공헌을 해가지고 그 공헌을 가지고 당을 좀 장악을 하는 거죠. 당의 공헌을 해주면서 그 트로피를 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라도 보면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하면은 이낙연 그 총리가 1위니까 단독 1위죠. 그냥 단독 1위입니다. 네. 뭐 황교안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고.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총리 자리가 비는데 그렇지. 이것도 인선을 잘하면은 정부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는 반등을 지지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카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전문가를 갖다 놓는다든가 또 민주당 내에서 좀 비주류를 좀 갖다 놓는다든가 또 대외적으로 좀 신망이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가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 비준을 받아야지 총리를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민주당과 청와대가 조금 더 중도 쪽으로 내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총리를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갖다 놓음으로써 내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돼요. 그래서 이낙연도 그런 색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낙연과 필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면서 이 구조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러니까 진보 쪽도 가져가고 중도 쪽에 일부도 확실하게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짠다 그러면은 뭐 계속해서 뭐 총선까지는 쭉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돌발 변수만 없다면. 뭐 그냥 재미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박지원 씨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뭐 얘기도 있는데 뭐 그냥 이거 썰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예, 뭐 그냥 본인도 웃고 말더라고. 근데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나 봐요 어디서. 왜냐면 박지원 씨가 복귀를 굉장히 원할 거예요. 민주당 복귀를. 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왜냐하면은 인사라는 거는 갑자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깜짝. 그리고 벌써 얘기가 나오면 깊어지는 건가? 이쪽 판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안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흘러나오면. 그것도 말이 되네.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총리를? 하고 싶고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 건너갔다고 본인은 정치 감각 동물이잖아요. 정치 구단이잖아요. 누군가는 이거를 흘려서 나를 낙마시켰구나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한당 쪽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뉴스 같지는 않지만 김재원 씨 발언이 또 화제가 됐어요. 택시 기사가 택시 타고 오는데 이해찬
대표 2년 안에 죽는다 그랬다고 그랬나? 근데 그래서 택시비를 10만 원을 주고 내렸대나. 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뭐 김재원도 그렇고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요 그냥 길바닥에 있다고 치고 또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이해찬 죽는다 그랬어? 저거. 아니 저기 문 대통령 그렇지 문 대통령 죽는다 그랬지.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데려갈 것 같다. 내가 뭐 가서 끌어내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심장마비로 그냥 데리고 갈 것 같다. 얘기를 들었다 그랬지. 그런 그러니까 험한 얘기들을 그냥 뭐 장난하듯이 하니까 이게 수준이 이게 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재원 같은 경우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던진 건데 그 사람 죽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노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찬도. 근데 이제 뭐 본인 말 생각에는 웃기려고 했겠지. 웃기려고 한 얘기일 거고. 뭐 정광훈 목사도 뭐 설교하던 와중에 나온 거니까 뭐 진심이 당겨서 했겠습니까만 어텐션을 끌으려고 한다는 그 끌어댄 이야기들이 사람 죽는 얘기를 끌어대니까 이거는 그냥 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격을 떨어뜨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지지율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영이 조금씩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좀 자중들을 하셔야 될 거. 아마 근데 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몰리니까 너무 몰리고 또 공천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김재원 의원 보니까 뭐 삼선인가 그렇더라고. 붙박이더만 또 이분은 막 얘기해도 되겠어 보니까. 그 전에도 사고를 많이 치셨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주목받는 발언을 또 하셔가지고. 또 자한당의 위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 자한당은 공천 갈등도 이제 서서히 나오죠. 지금. 근데 민주당하고 지금 그 많이 다른 게 뭐냐면은 민주당은 뭐 이제 표창원 이철이로 대변되는 강력한 주자들이 차기 총선에서 강력한 주자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내부에도 뭐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백원우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양정철 같은 사람들, 말하자면 친문의 핵심들이 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 대표 이해찬 물론 그렇죠. 올해 했겠죠. 그렇지. 올해 안 한다 했고 중진들이 지금 막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이제 김무성 의원하고 오늘 한 분 또 나왔던데. 그래 누가 있어? 예, 또 하나 교수 출신이라 그러던데 유모식이라고. 유민봉. 유민봉은 이제 초선이고요. 아니 그래도 초선 그분이 비례였고. 그 다음에 오늘 진해 쪽에 해군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었던 재선인 김모 의원께서 이제 3명 정도 나왔죠. 지금 나왔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저께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아주 재밌는 얘기했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지. 네가 가라 하와이 했는데 그게 이제 김태흠 의원이라고 충청도에서 이제 하는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이제 중진들 더러 영남 쪽 중진들 뭐로 꽃가마 타지 말고 험지로 가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쏙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겨냥해가지고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독고다이로 갔기 때문에.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남 쪽, 경남 쪽 어딘가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뭐 중진들은 험지로 가라 얘기하니까. 자기는 험지가 아닌 곳에서 정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갈 곳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나오실 모양이지? 그러면서 이제 TK를 의원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고향에서 몇 선씩 해먹은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러냐. 가고 싶으면 당신들이나 험지를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한당에서는 공천을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렇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민주당보다 자한당이 지지율이 반이기 때문에 자한당 의원들이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 탐하는 거는 아주 핵심 근거지 있잖아요. 대구 경북 같은데 충청권, 뭐 강원권, 뭐 그런 데 있을 거야. 강세 지역들에 대한 걸 이제 받으려 그러는 거지. 그 외의 지역에서 공천 받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딴 데는 더 깎일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딴 데 나오나 마나야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서 누구 하나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불출마 선언이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는 게 큰 문제죠. 뭐 대구 경북 다 거기 받고 싶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호남 쪽에서 표가 안 나왔어. 2명인가 있어요. 그렇지. 국민의당 왜냐면 그때 당시에 휩쓸었기 탈당해가지고 때문에. 다 그 전라도 쪽 의원들이 네, 다 나가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기 의석이 있으면은 거기도 이제 불출마 요구 압력 같은 게 있었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없지. 없으니까 호남 쪽은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지금 거죠. 평화당인가? 뭐 아니면 무슨 박지원 씨로 대표되는 대한신당? 그쪽이 표밭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번에 그쪽은 좀 많이 위험해졌지.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중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을 위해서 더 폭넓게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자리가 모자라. 본인들이 서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모자라요. 거기다가 뭐 통합하려고 할 때마다도 또 자리 보존해줘야지. 이건 그렇죠. 되게 불가능해. 지금 또 뜬금포를 날렸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하고 이제 그 합당을 하는 합당에 준하는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수통합의 기치를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치를 올리고 깃발을 올릴 때는 물밑 작업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올리는 행위는 이미 다 얘기가 끝났고 준비 땅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액션에 취하게 그렇게 이제 해놓고 하는 것이 그게 정치력인데 지금 혼자 깃발 들인 거니까. 전화 한 통하고서 지금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불쾌하고 그런 정도 정치력 있는 사람하고 합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해본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홍준표가 정치 여우, 정치 구단 유승민이 황교안을 갖고 놀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좀 무리수를 계속해서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인 실력이 없으면 참모들을 제대로 된 사람을 두어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업혀가야 되는 건데 본인이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 중에 지금 나경원 씨는 패스트트랙 수사 지금 들어갔죠. 그렇죠. 그 뭐 어떻게 진행이 일단은 뭐 수사 받고 나왔겠지 지금은? 그렇죠. 수사를 이제 받고 1차 받고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도 사실은 법조인인가 싶을 정도로 무식한 소리를 했죠. 본인이 다 책임질 테니까 나머지는 책임을 묻지 마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지금 자유한당이 60명이고 60명이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60명을 책임을 묻지 말고 물론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겠지만 본인한테 책임을 묻고 나머지를 묻지 말라는 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라고 그런 얘기. 그거는 뭐 의미가 없죠. 그런 말은 하나만한 얘기고 멋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조폭 대장이 들어갈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폭 대장. 나를 자꾸 우리 조직을 건들지 마라. 그러면 지난주에 뭐 우리 11.6 얘기했지만 김재규가 부하들은 다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죄가 없다. 그렇다고 다 사형이잖아요. 다 사형당했지. 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현대 형사법 체계고요. 형사법의 정신인 거고 이분들은 어찌됐든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다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처벌들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아마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나경원 대표한테 요구했던 거, 그러니까 바랬던 거는 뭐냐면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민주당이랑 뭔가 밀당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좀 취하하고 그렇지. 그건 정치적인 걸로 할 수 있지.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그 정치 상황을 검찰 쪽에다가 약간 압박을 해서
국회에서도 이거 다 문제 안 삼기로 했는데 우리한테 너무 세게 하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좀 낮은 처벌들, 응? 뭐 500만 원 이상이면은 의원직 박탈이고 5년 동안 출마 금지니 뭐 100만, 200만 원 정도로 말하자면 쇼당을 치는 이런 구도를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 법안들을 어떻게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좀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우리 국회의원들은 좀 보호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주기를 은근히 바랬을 거야. 근데 지금은 다 물 건너 가버리고 표결 그렇지. 강행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스트트랙 다 물 건너갔다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냉정하게 따지면은 선거법은 불리한 거예요 민주당한테. 나가리 돼도 돼.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 개혁 법안은 나가리 시켜 이것도. 그리고 3달 있으면은 총선 다시 하잖아요. 거기서 다시 하면 돼.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반개혁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한당이 극렬하게 반대해갖고 패스트트랙이 다 나가리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한당은 일단 첫 번째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민주당 책임 없음. 그다음 두 번째 정치도 이렇게 다수가 포진되는 다당제 쪽으로 가서 국민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한당이 반대해서 안 됐어. 민주당 책임 없음. 그러면 자한당은 고립되고 나머지들은 자한당 나쁜 놈들이구만. 자한당 심판론으로 간단 말이죠. 지금도 4대 1이잖아.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휘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가리 시켜도 되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을. 그러면 자한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됐든 떡을 좀 주면서 자기네들 국회의원들을 생명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말은 못해도 지휘부한테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야. 지금 개길까? 안 나갈까? 개기 죄송합니다. 개기는 건 그렇지. 검찰이 다 불렀는데 버틸까? 아니면은 못 버티지. 빨리 가서 어떻게 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나 좀 선처해달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버틸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아닌데 패스트트랙 이거 관련돼서는 선처고 계기고 뭐 그런 게 전혀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죠.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혜롭게 그 전에 정치력으로 풀 수 있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건 진짜로 이 정치인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황당한 생각이 방금 든 게 조국 사태 같을 때 한번 자한당이 이런 것들을 곧 올 미래니까 한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밑선에서 한번 굴려봤으면 이게 또 그럴싸하게 그럼 쟤네가 쫄릴 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너무 안 쫄려. 이건 게임이 4대 1로 자기네 혼자 싸우는 거라 안 될 것 같고 민주당이 급한 거가 있을 때 좀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신나가지고 올라타가지고 하는 바람에 뭐 얘기는 하나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죽여라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끝났네. 조국 끝났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 몽둥이 맞아야지 뭐 어떻게. 그때 다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자한당한테 돌아올 텐데. 글쎄. 적당히 해야지. 근데 얘네는 이제 그걸로 완전히 묵사발을 낼 줄 안 거지. 그러니까 조국을 낙마시키면은 문재인한테 정권이 무너지는 줄 안 거예요. 레임덕이 오고 바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조국을 카드를 접어버리니까 다시 이거 되게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상 회복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지지율적으로 보면. 그리고 쓸 수 있는 카드도 없어진 지금 거고. 카드가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딱 얘기한 것처럼 저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밥을 먹었단 말이야. 그때 황교안이가 또 이제 입에 담고 있다가 얘기를 터뜨렸잖아. 패스트트랙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내 당이 다 공격했어. 황교안을. 그때 안아놓고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막 그러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둘이서 또 맞장구 치고 막 또 싸웠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자한당은 불리해져 버렸어요. 지금 스코어가. 조국 때 썼어야 돼.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 타이밍에 유리했을 때 지혜를 발휘했어야 돼요. 근데
역시 황교안, 나경원 그 원투 투톱이 다 망가뜨려놨어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머리만 깎고 끝났어.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일단은 개별 의원들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것 같고요. 어떻게? 그냥 그 검찰 수사를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대응을 어떻게 해. 그냥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은 어찌됐든 황교안의 자리를 공고히 해야 되는 게 또 본인의 야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심은 될 근데- 것 같아.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근데 60명을 알아서 공천을 그러니까. 학살을 해주면 공천 학살을 해주면 검찰이 새 판 짜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그건 황교안 개인으로서지 그 힘이 떨어지는 거지 점점. 그럼요. 힘은 떨어지는 거지. 세 판 짜면 뭐 걔네는 뭐 다 새내기인데 뭐.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내부 자체도 지금 응집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보수를 보면은 일단은 유승민 계열로 불리는 바른정당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 사람들 한 그룹하고 저 또 반대에 있는 또 저 조원진 계열의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계열. 우리공화당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얘네가 좋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들의 내부를 좀 정리한 다음에 뭐 보수 통합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부가 분열되어 있고 리더십이 지금 실종된 상태라서 보수 통합은 뭐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리 그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실은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이제 그 대표직을 그 뭔가요?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거기를 하여튼 자기가 물러나고 오신환이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신환을 이제 대표로 삼아가지고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합쳐도 자기네들이 공천을 받을지 자한당 내부에서 그것도 불투명한 거고, 일단 배신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총선은 물 건너왔다고 보고 그냥 자유한국당이 처절하게 망가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총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세력이 좀 말하자면 세력이 좀 약화된 다음에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지분이 높아지니까 등가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총선 이후를 좀 생각하고 통합을 근데 생각하는 그런 저는 구도로 갈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가 아니지. 유승민 씨가 답답한 게 대구를 못 떠나. 생각의 발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어요. 확장성이. 거기도 보면은 큰 리더가 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살신성이라는 모습, 배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아니 뭐 되는데. 서울이랑 이 수도권에 그럼요. 좀 이 자리를 보수. 강남 같은데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 뭐 이런데 가가지고 한번 승부 보자. 이렇게 아마 모르겠어요. 총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번 이렇게 총선 때. 해가지고는 뭐 지금 있는 지역구에서 다시 하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야. 이번에 지금 수성인가요? 그런데 거기 어려워요 지금. 당연히 어렵지. 어려워요, 지금. 다시 나오면은 우리 공화당한테도 져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그 지역은 안 돼요. 지금은 기반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 보수가 무너지면 새 집을 짓겠다. 그 손학규 씨가 기대하는 게 어울리지. 그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지. 유승민 씨는 무너져도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뭐 아깝다기보다는 참 어떤 건전한 보수, 이제 차기의 보수라고 하는 걸 좀 주제넘게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끌고 갈까? 그럴 때 저는 좀 웃기지만 손학규 씨가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유력하죠. 네. 다들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참 저는 안 그럴 것 아까운 같아. 정치인이에요. 손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저녁 있는 삶 이런 것도 그건 좋았죠. 그런 키워드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뭔가 지향점은 있어요. 분명한 거는 지향점이 있고 참 비운의 정치인이죠. 뭐 좀 해보려 그러면은 글쎄 뭐 그걸로 좀 핵실험하고 희화화됐죠. 뭐 희화화됐는데 잘안 되는 건데 패가 꼬인 건데 어찌됐든 컬러나 철학이나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은 잘 갖추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번에 상식적인 정치인인 거죠. 요번에 하여튼 뭐 갖은 수모에도 지금 견디면서 있는데 그분의 어떤 업력이 이제 빛을 발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지켜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총선까지 무조건 견뎌서 갈 것 같긴 하거든. 그렇죠. 거기는 견뎌서. 그러면 정치인으로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총선이 끝나면은 예상대로라면 진짜 보수의 개편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 진짜로 이번에는. 거기도 있었네요. 참 아까 보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우리공화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학규 쪽은 빼먹었어요. 아, 그랬어. 이봐. 그러니까 네 개로 지금 쪼개져 있는 거네요. 손학규 씨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이제 재편할 때는 분명히 뭐 좀 그게 될 것 같아. 그냥 느끼면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국내에 이제 총선 모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11월, 12월 되면 점점 윤곽은 이제 뚜렷해지겠죠. 예, 뚜렷해지. 그리고 또 12월에는 실제로 패스트트랙 12월 3일. 3일서부터. 네, 12월 3일 날 이제 상정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그럼 이제 했으니까 3일 투표해야 이후 되는 거잖아. 3일서부터는 이제 계속 문희상 의장이 뭐 얘기를 하겠죠. 3일 안 되면 4일, 4일 안 되면 5일. 계속 얘기할 거야 이거. 그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또 심의가 또 이제 벌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회가 한 번 더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또 있긴 하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도 이제 어찌됐든 이제 뭐 수사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고 하니까요. 물론 12월 달에 이제 회기 중이기 때문에 막 소환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지금 정경심 사례를 보면은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선례를 만들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피의자를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피의자를 부르지도 않고 기소하는 사례는 있지만 있었으니까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12월 달이나 최소한 1월 달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내년도 4월 달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1차 재판을 맞춰줘야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런데 또 안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혼란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패스트 트랙이 지금 거의 언제죠? 올해 4월 달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기소를 12월 달에 한다 그래도 지금 며칠입니까? 180, 거의 한 1년 있다가 한 7, 8개월 있다가 기소를 하는 건데 그럼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기본적인 조사는 다 돼 있는 것 같고 조사야 뭐 너무 뻔하잖아. CCTV 다 확보됐고. 뭐 CCTV 확보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제 국회 방송 털고 이랬던 게 압수하고 이랬던 게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 면죄부 줄 수도 있는 건데 지도부가 말하자면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범행에 가담한 거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거냐에 따라서 또 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남아가지고 이제 한 건데 대략 뭐 얘기는 다 끝났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12월 달에 만약에 검찰이 기소한다 그러면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끝까지 뭐 진짜 독이 바싹 올라가지고 국회를 거의 뭐 공전을 떠나서 글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또 검찰에서 또 걸린 게 안 그래도 요새 또 이제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수사 관련돼 가지고 뭐 보고하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검찰 쪽에서 뭐 윤석열이 화났다 뭐 또 그런 부딪힘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그렇게 막 팽이처럼 막 돌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약간 내부적으로 또 이 어그로 끄는 것도 있을 거고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어차피 이 윤석열 그 검찰 개혁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법무부 쪽에서도 뭔가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법무부에서 이제 일단은 감찰이 하나 남았고요. 그러니까 감찰을 이제 해야 될 거고. 얘네 엄청 싫어한대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는 감찰부장도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찰국장도 검사들이 갔다고. 글쎄.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감찰을 하는 감찰이 됐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이번에는 그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뽑았어요. 변호사 뽑았다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감찰을 하려고 그런 거겠죠. 아니 그러면 얘네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협조해주고 그런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정리를 했잖아요. 글쎄. 검찰아 너는 수사를 해. 철저하게 탈탈 털어. 괜찮아.
그리고 법무부는 행정부잖아. 그 행정부고 검찰도 행정부니까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나 못 하나, 규정대로 하나 안 하나, 이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은 승진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딴 데로 좌천을 시키는 거죠. 아니요,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거죠. 지금 약간 반항의 어떤 그게 있긴 있을 거야. 그냥은 안 끝날 거 아니야.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안 될 거고 분명히 뭐 또 관련돼서 소식들이 연말엔 나올 것 같아. 이게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뭐 음모론 쪽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과 뭐 그 저기 뭐 가족들의 이제 뭐라 엑스 파일을 검찰에서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있는데, 얘기도 있어. 네, 그런 얘기도 또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규칙, 검사의 사무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원래는 법무부 장관한테 뭐 개별적으로 이제 보고는 안 할 수 있게 이제 해놨었는데 보고하라는 거죠. 보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 김호수 차관이 얘기한 거 보면은 이건 아니니까 대검 쪽이랑 협의해가지고 협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한번 얘기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변화는 필수로 올 거니까 그럼요. 얘네한테 그게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지금. 이런 보고 체계가 지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검사의 사무 규칙이라는 게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검사들이 다 해야 될 그런 그 업무 규칙 같은 거를 법무부에서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 수 있는데 검찰들이 불편해하는 쪽으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부각돼서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사죠. 인사는 인사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도 있고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외국처럼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지난번에도 아니기 우리가 한번 때문에. 얘기를 예. 했었잖아요. 그거.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뭐 공수처 아니더라도 지금 문제는 과거에 법무부를 검사 출신들이 검찰에서 다 잡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FM대로 하면 법무부는 공무원들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개방형이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 데려다 쓰면 되는 거고. 여하간 그게 이제 그 제도적인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는데 부딪힘이 있겠죠. 무조건 있을 것 같아. 네, 지금 그냥 이제 순응하지는 않겠죠. 지금 이제 처음부터도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 그거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패스트트랙 수사하는데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니 그럼 뭐 영향 주건 안 주건 총선에는 상관없을 것 같아. 일단 시작은 됐으니까 끝났고. 뭐 검찰도 뭐 내부에서 또 서로 생각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패스트트랙을 막 수사를 지연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제 민주당과 그 그렇지 나머지 야당들은 더 좋지 뭐. 이래서 검찰을 개혁을 해야 개혁해야 된다. 이거 패스트트랙을 뭐 죄가 있든 없든 빨리 기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맞아. 증거가 다 있고 5천만 국민들이 다 본 건데. 선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지. 뭐 하는 거냐라고 뭐. 몰고 가가지고 오히려 여론전에서 더 유리한 국면을 그러니까 끌고 갈 수 또 있어요. 패스트트랙 그거 이제 네. 투표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 예. 그렇게 갈 것 같아서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얘기 한번 하고 갑시다. 조국 어제 검찰 출두했어요. 근데 뭐 어제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햄버거 아니었다. 야 어제는 편의점에서 얘기했구나. 라면 먹으러. 네, 라면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조국 장관이 이제 본의 아니게 포토라인에 안 서는 첫 수혜자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수혜를 이렇게 됐죠. 받으시면서 그 하여튼 그 카메라 피해서 조사를 받으시고 이제 퇴근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거부감이 있으시죠? 아니 저는 이제 그 조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 공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두 번째, 그러니까 공인으로 본다는 건 유력한 정치인으로 보는 거죠. 제가 두 번째는 그냥 개인으로 볼 거냐. 개인으로 볼 이게 거냐. 두 가지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첫 번째 개인으로 보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맞죠. 포토라인 쓰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건 반인권적이었던 거고 그거 여태까지는. 고쳤지. 고쳐서 뭐
전임 뭐 법무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개인이기 개인이잖아요.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걔네 얘기고. 아니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진술 거부했다고 하니까. 근데 진술 거부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 그 검찰 출두해가지고 뭐 우리는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있는 대로 다 얘기하면 큰일 나. 아니 당연하죠. 그거 얘기 잘해. 진짜 묵비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피의자 생각 안 나는 거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의 당연 권리니까요. 맞아. 그 포토라인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개인으로 보면 이제 끝난 거예요.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용의자, 그러니까 피의자죠, 피의자. 피의자 범죄에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자기 방어권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공인으로 봐왔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진짜 한때 공인이었지. 네, 한때 굉장히 유력한 대권 후보로까지 이 사람 올랐던 뭐 사람이고 얘기가 있었지.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서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스피커였고 그다음에 아주 중차대한 법무부 장관 어려운 직책도 맡았던 사람이고 대통령 뭐 민정수석도 했었고 어쨌든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유형 무형으로 큰 공헌을 하고 중차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좀 많이 계시고 저는 아니지만 저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인으로서의 성격도 있는데 그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어저께 보면 실망스러웠죠.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이분한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뭐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 교수 너무 웃긴다. 조언 같은 조언. 조언 아닌 조언. 조언 아닌 조언을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서울대 교수직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 그 얘기 했어. 안 던지시고 갔잖아요. 안 던지고 갖고 지금 복귀했어. 교수야. 뼛속의 교수야. 뭐냐면 그럴 배짱은 없었던 사람 같아요. 배짱이 아니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고 아무튼 그건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상황 같으면은 저라면 저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잖아요. 포토라인 안 쓰는 게. 그죠? 근데 지금 포토라인에 안 쓰고 그냥 가면은 조국이 저것 때문에 자기가 포토라인 쓰기 싫어가지고 이 규칙을 바꿨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검찰 고발하라 이거잖아요. 소환하라. 그러면 자기는 1시간 전에 검찰청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포토라인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할 말이 있다. 충분하게. 유시민 씨는 그럴 것 같고. 당당하잖아요. 아니,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이 가족들이 이렇게 포토라인에 쓰던 뭐 하던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불리하게 지금 다 피드백이 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부인이 안 쓴 건 그렇다고 쳐요. 공인은 아니니까. 근데 본인도 나는 공인이었었고 그러니까 어저께 사진 한 장이 사진 한 장을 제가 봤는데 어떤 지지자가 꽃을 들고 서 있더라고. 있을 수 있죠. 힘내세요 하려고. 근데 그런 지지자들도 안 보였던 거야, 이 사람은. 본인이 피의자성이 더 강하고 개인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개인으로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이해. 단 과거에 그 사람은 공인으로 생각했었고 지금도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지지자들한테는 실망을 준 한 장면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해봤어요. 아니, 저는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동감 가는 게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 일이 돼버렸고, 그리고 본인의 그 확실하지 않은 모든 발언들이 뭐 또 이 법대 교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절대 자기 지금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동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다 알 거고, 지금 현재 자기네 가족들의 진행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하여튼 절대로 유리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이. 그게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야.
뭐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이 문재인 정권이 너무 공정해가지고 전혀 힘을 못 써. 아주 기가 막혀요. 진짜 조국은 그냥 알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가 봐. 그러니 포토라인에 유시민 씨는 쓸 수 있지. 자신 있으니까. 자기는 할 말 많지. 그 사람들은 유시민 씨는 정치에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마이크를 주면 할 말이 많을 거야. 1시간이 뭐야. 2시간도 얘기할 텐데. 아니 그 사람도 근데 소환이 됐다라는 건 피의자로 소환됐다라는 거거든. 그럼 자기도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본인이 뭐 묵비권을 행사해 좋은데 좀 당당한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아니 생각이 저는 좀 근데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이제 교수 출신의 정치인들의 어떤 그게 좀 특징, 좀 한계성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유시민 씨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있어요. 또 유시민 씨는 또 본인 일이잖아. 가족 일이 아니잖아. 지금 조국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보나 마나야. 힘들어요, 진짜. 이게 뭐 그래서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짜 웬만하면 이 정치에서 이 실행을 하셔야 되는 직책에 있는 분들은 그 학자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능력 있는 학자분들한테는 죄송한데 확률이 너무 떨어져.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지 학자 본인이 해봐야 잘 안 돼요. 진짜로 학자 출신이 장관 돼서 잘 된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조국 장관 그냥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쪽 일들이 저는 그냥 뭐 그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서 잘 해결됐으면 빨리 재판도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재판도 지금 뭐 이재명도 그렇고 또 우리 그 누구야 김 지사 있잖아. 김 지사. 김경수 지사.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재판도 힘들잖아. 재판도 만만치가 않아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좀 이런 재판 과정에서라도 검찰보단 낫겠지 그래도. 그러니까 좀 잘 될 수 있게. 이게 사법개혁 이게 한두 끝도 없네 진짜. 이게 어려워. 맞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 조국 생각하면 뭐 개인적으로는 연민도 가고 뭐 안 됐습니다만 뭐 잘 해 나가시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가 지금 장관이 비었지 않습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인선들도 많이 나오죠. 뭐 추미애도 얘기 좀 나왔는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뭐 총리로도 지금 총리까지 얘기 나와. 후보는 왜냐면 추미애가 기다린 보람이 있네. 민주당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했잖아. 마무리 잘하고 나왔잖아. 국면 때 잘했지. 나와가지고 그렇지. 뜬금없이 계엄령 나와가지고 계엄령 얘기해버렸지. 얘기해서 뭔 소리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야. 알고 있었잖아요. 먼저 그걸 터뜨렸어. 세게 박은 거지. 하여튼 잘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뭐 열린우리당 쪽을 안 따라가서 배신자 프레임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친문으로 분류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여성 총리 그런 이미지도 있고. 여성 총리 없었나? 있긴 있었어요. 총리. 네, 한명숙 총리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여성 총리 같은 게 참 좀 그런 건데 20대 남자애들한테 되게 취약하거든요. 20대 남자층한테 그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이쪽이 페미니즘 가진 정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성 총리 같은 게 전략적으로 보면 안 좋다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차기 대권 같은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이낙연이 한 축에 있다면 또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영남 출신이다 여성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말하자면 대비되는 그런 칼라기 때문에 차기 그 대항마로 이낙연의 대항마로는 한번 생각해 봄직하죠. 경력을 커리어를 만들어줘서 뭐 전직 총리끼리 한번 붙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인생이 있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추미애 그때 노무현 때 박살 나가지고 아유, 삼보일배 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정치판 떠나가지고 한국을 떠났었잖아. 그렇게 있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다시 컴백돼서 정말 화려하게 그럼요. 또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어버렸으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 탄핵 당시에 그 방송 나와서 그 사과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노무현 때 네. 거를 그냥 네. 이렇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전혀 안 하더라고. 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냥. 맞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 방송에선가 어디선가 했을 때 눈물을 흘렸던 네, 것 맞아요. 같아. 네, 맞아요. 그게 엄청나게 그 죄값을 확 씻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한 거는 누구나 이제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한 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 반전을 해버린 거죠. 자기가 잘못하고 과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반대층으로부터 동정 여론을 받으면서 지지를 끌어내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간 거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봐요. 그때 하여튼 당대표직 하면서 추미애가 그 울음을 하여튼 그 눈물을 보이면서 전 자기를 지켜봐 달라 그랬거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지켰어요. 거야. 예. 그 가식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당대표를 떠나는 추미애의 모습도 기가 막혔던 것 같아. 맞아요. 전혀 잡음 없이. 잡음 없이. 뭐 자기 세력 그런 거 전혀 만들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어떻게 보면은 탄핵 열차의 운전사 같은 거였는데. 그럼 그 욕심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지. 나도 한 자리 그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켜 그래가지고 앉을 수 있는데 그 추세에 맞춰서 전혀 그걸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지금 총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귀가 번쩍하네. 네. 총리 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 하면 뭐 똑부러지게 잘할 분이시고. 근데 법무장관 지금 자리가 법무부 보통 위험한 자리가 아니야 지금. 아니 법무부 장관 시키기에는 좀 아깝죠. 네, 급이 좀 안 맞. 정청래 그 전 의원 말 맞다나 급이 좀 안 맞죠. 그렇구나. 네, 여의도 문법으로는 조금 안 맞는 거고 아마 박범계 의원 정도로 맞춰. 도 있을 후보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박범계 의원도 원할까 그 자리? 야, 그 자리가 지금 너무 핫하다 근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근데 대전이잖아요. 충남이 좀 약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좀 지켜줘야 될 지역구를 지켜줘야 될 의원이긴 한데. 아니 근데 지금이 들어가면 이제 검찰하고의 싸움이 완전히 이거는 거의 딱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쉽진 않거든. 뭐 인기야 끌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에 누가 오케이 해서. 근데 분명한 거는 제 생각에도 교수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웬만한 깡각구는 안 돼. 아니 안 들어가. 그 리스트에 넣으면 안 되고 현역 국회의원 중에 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갈 것 같고 추미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기대되네요. 예. 기대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여성 뺄게요. 페미에 걸린다. 정치인이다. 그냥 정치인입니다. 그냥 남성 정치인이라고 안 하듯이 그냥 정치인. 정치. 추미애는 훌륭한 정치, 기대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갑자기 생각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추미애 얘기하니까. 아니 뭐 그다음 많아요. 또 후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아요 지금. 많어. 예, 후보들이. 지금 자한당은 홍정옥이 끝났죠. 네, 이제는 엔간하면 안 그 사람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안 들어올 것 같죠. 지금은 안 되죠. 지금 거기는 마약을 센 거를 해가지고 딸내미가. 아니 마약도 마약인데 지금 자한당 텃밭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홍정욱도 장사친데 설마 그걸 짊어지겠어요. 차라리 무너지고 나서 재건할 때 들어가는 게 낫지. 그렇죠. 아무튼 내년 총선 때까지는 정말 북한에서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서 전쟁 위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아니면은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여당이 유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상황은? 우리 여당이야. 우리 야당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잘 해야죠. 그러니까 그 어. 상황에서 이제 복잡해지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한미 공조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제 그렇죠. 복잡해질 아니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지금 집권당을 지지해줘야지 왜 야당을 지지해줘? 그렇죠. 원래는 공식은 그렇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가 자꾸 야당인 줄 아는데 우리 여당이란 말이야. 야당 색을 못 빼. 하여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이게 여당도 입에 잘 안 붙어. 여당 하면 나도 막 지금 박근혜 생각나고 막 그래. 그렇죠. 새누리당. 자꾸 괜히. 그게 길들여져 버렸어.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할 게 지금 솔직히 크게 문제되는 게 지금 미국하고 방위비와 더불어서 이제 지소미아 그 협정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슬슬 뜨고 있어요. 오늘도 기사가 떴는데 아유 되게 복잡하거든.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 특집으로 네. 설정을 했는데 우리 이제 언론 이병렬 씨가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예, 2부에서 그러면 예. 지소미아하고 방위비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체적인 관계죠. 예. 예, 그 세계 질서에 관련된 좀 큰 범위의 이야기들을 드리고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제 그쪽 뉴스가 나올 때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많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2부에 한번 말씀 나누시죠. 그러시죠. 예,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2부 특집 이야기로 이어집니다.